결혼한 사람들이 농담처럼 또 때로는 진심으로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 말이 그저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가족까지 얽히는 복잡한 관계라는 걸 몸소 겪고 나니 그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결혼 전 시어머니는 제 눈에 그야말로 쿨한 어른이셨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요리부터 외국어, 심지어 운동까지 다양한 것을 배우러 다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진 분이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에도 시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새로운 강좌를 등록하고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결혼해서 아이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뭐든 하나라도 배우러 다녀. 그래야 내 삶이 재미있고 남편하고도 오래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구나. 참 열린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난 시댁복은 확실히 타고났나 바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결혼 전 그 쿨한 겉모습 뒤에 본심을 철저히 숨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제가 그분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좋게만 해석했던 걸 수도 있겠죠. 결혼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 결혼 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그저 사소한 차이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본성을 가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 예복을 고르러 갈 때는 시어머니, 친정엄마, 그리고 신랑까지 4명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짧은 치마를 잘 입지 않는 편입니다. 제 옷장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무릎을 덮는 길이거나 종아리를 반 이상 가리는 롱치마예요.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몸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옷들만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복 매장에 들어서서 긴 치마 위주로 보던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곧바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넌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긴 치마만 보니? 예쁜 나이에 이런 거 입는 거지 언제 입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화려하고 길이가 한참 짧은 치마를 집어들며 적극적으로 권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결혼 전부터 멋을 아는 시어머니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음을 무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골라준 치마를 조심스럽게 입어 나왔는데 거울 앞에 서자마자 본능적으로 치마를 손으로 자꾸 내려잡게 되더군요. 평소 입던 스타일과는 확연히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더니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뭣도 모르네. 그걸로 해. 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래, 나도 이제 시집가는 사람이니 한 번쯤은 이런 스타일도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시어머니의 권유를 좋은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신세대 시어머니라서 나를 젊고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대박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고 명절에 시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예복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치마가 반팔 원피스 형태라 움직이기 편했고 앞치마를 두르면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문제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미쳤구나. 시아버지 있는 데서 그렇게 똥꼬 다 보일 것 같은 치마를 입고 싶니? 일하기 싫어서 저런 거 입는 것 좀 봐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치마를 고르자고 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정작 입고 나타나니 이렇게까지 면박을 주시니 말이죠. 저는 속으로 아니 그럼 처음부터 왜 골라주신 거지? 내가 좋아서 샀다고 해도 모를까? 분명 어머님이 권해서 산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럼 아가씨들이나 입을 만한 치마를 왜 골라주셨어요?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입이 굳어버려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습니다. 꼭 이런 식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이렇게 말할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를 당황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멍청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매번 명절이 되면 시이모님이 시댁에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오시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도 이모님 오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이모가 여길 왜 오니? 자기 시집에 가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안심했고 시부모님 것만 챙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준비도 시부모님 몫만 깔끔하게 준비해 두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시이모님 목까지 챙겨두고 혹시 못 드리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직감이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저는 굳이 시어머니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린 거죠. 결국 명절 당일 예상치 못하게 시이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저희 아이에게 용돈까지 건네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달아오를 만큼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쩌지 선물이 없는데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신랑과 저는 부랴부랴 집을 나섰습니다. 시이모님께 드릴 선물 세트를 급히 사야 했거든요. 그런데 명절 당일이라 문을 연 가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다시피 찾아봤지만 결국 문을 연 곳은 근처 편의점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제일 비싼 선물 세트를 골랐습니다. 가격도 꽤 나갔고 포장도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이모님께 선물을 드리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저렇게 생각이 없어요. 누가 봐도 급하게 아무 데서나 대충 골라온 게 티가 나는 걸 들이밀다니. 넌 참 준비성도 없니?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물론 시이모님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이 맞지만 그 상황에서 최대한 성의 있게 하려고 애쓴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괜히 말대꾸했다가 분위기만 더 이상해질까 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 말은 제 마음속 깊숙이 응어리처럼 남았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물건의 값보다도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저는 그 마음까지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행사에 가기 전 시어머니 말과 상관없이 혹시를 대비한 선물 하나를 항상 챙겨가게 됐습니다. 신혼집이 크진 않지만 혼수 준비할 때 저는 꼭 좋은 청소기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성능이 좋은 제품을 사면 매일 청소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있는 모델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너 돈 많구나. 이 좁은 집에 뭔 청소기 돌릴 일이 있다고라며 눈을 크게 뜨시더군요. 저는 사실 청소기가 이렇게 비싼 가전제품이라는 걸 그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 반응을 보고 나서야 내가 사치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청소기가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청결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저는 평소 청소기를 돌린 뒤에도 손걸레로 구석구석 틈새까지 직접 닦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제 나름의 습관이었죠. 그런데 임신하고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니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파와서 예전처럼 세심하게 청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전밀 대걸레를 하나 샀습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물청소가 가능하니 몸이 무거운 임산부에게는 정말 필수품이었죠. 저는 그걸 산 덕분에 청소 부담이 줄어들어 한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출산 때는 제 예상과 달리 자연분만이 어려워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시각이었어요. 병문안을 오신 자리에서 네가 너무 몸 편하게 있어서 그런 거다. 원래 쪼그려 앉아서 손걸레질도 하고 그래야 순산하는 건데라며 태연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임신 기간 내내 힘든 몸으로도 나름 집안일을 해왔고 제왕절개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건 의사도 분명히 말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게으른 생활 습관 때문인 걸로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그 밀대걸레 나 줘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출산 직후라 아직 상처도 아물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정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쓰려고 산 건데 왜 당연하다는 듯 달라고 하실까? 혹시 내가 임신 때 편하게 지내려고 산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 같은 생각이 스쳐갔죠. 결국 저는 웃으며 네 어머님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밀대걸레가 마치 내가 게을러서 순산 못한 증거물이 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에서 차로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반면 시댁과 저희 집은 서울에 있어서 이동 거리만 놓고 보면 시댁 쪽이 훨씬 가깝죠. 저는 사실 아이 돌잔치를 크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돌잔치도 결혼식처럼 호화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저는 그냥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식사하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만 오시도록 하고 서울 시내 한정식집에서 10명 정도 예약해 저녁을 먹는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비도 간단하게 하고 굳이 비싼 행사장을 빌리거나 대대적으로 사진 촬영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이 돌잔치에 입을 옷조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티 맞춰 입고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면 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네 돈 많나 보다. 언제는 돌잔치 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방도 예약하고 남들 하는 거 다 하네. 라는 말이었어요. 순간 저는 아니 방 하나 예약한 게 그렇게 사치스러운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는 그렇게니 새끼 소중해서 잔치해주고 싶디? 라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투를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뒤집히더군요. 아이의 첫 돌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게 시어머니 눈에는 마치 남들 하는 거 따라하고 싶은 허영심처럼 비친 모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너네 친정도 참 대단하다. 애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오신다니? 라는 말까지 덧붙이셨는데 그건 제게는 단순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손주를 축하해주러 오신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말투 속에는 친정이 공연히 애지중지해서 일을 키운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수도 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쿡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돌잔치를 호화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사치로 몰아가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그냥 소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은 씁쓸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약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전화를 걸어 계속 같은 잔소리를 반복하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돈은 어디서 나서 그런 거 하려고 하느냐? 그냥 집에서 간단히 해라 등 끝없는 말들이 이어졌죠. 처음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야지 마음먹었지만 매번 전화가 올 때마다 제 속은 조금씩 골마갔습니다. 결국 예약 하루 전날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이 섰고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식당 측에 너무 죄송해서 몇 번이고 사과를 했는데 다행히 식당에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잔치를 취소한 뒤에도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전화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돌잔치 예약 취소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너 참 웃긴다. 누가 취소하라 그랬니? 내가 취소하게 만들었다고 아버지가 또 나한테 한 소리 하겠구나. 도대체 너 왜 이러니? 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압박하듯 전화를 하셨던 분이 정작 제가 취소를 하면 마치 제 결정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듯 반응하시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 알 수 없었고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랑도 참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지만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기 일쑤였죠.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신랑에게 제 속마음을 토로했지만 신랑은 이미 시어머니의 말을 먼저 들은 상태라 제 얘기를 객관적으로 듣기보다 변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왜 그렇게 한 거야? 라는 식의 말투는 저를 더 욱하게 만들었고 결국 신랑과도 잦은 말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부부 관계까지 흔드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그때만 해도 부모님의 말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마음의 벽을 허물 수가 없었죠. 그 시절에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동시에 너무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거나 그 흔한 칭찬 한마디라도 하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반응은 항상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그게 그냥 시부모 사이의 가벼운 질투나 농담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훨씬 더 날카롭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남녀 사이의 질투를 느끼는 것처럼 그 시선과 말투에는 이상한 기류가 섞여 있었죠. 처음에는 제가 괜히 예민한가 싶어 넘겼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건 확실히 단순한 질투 이상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시아버지에 대해 제게 해온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종종 들었던 그 이야기들은 차마 다른 사람에게 다 털어놓기조차 꺼려질 만큼 부부 사이의 갈등과 상처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무겁고 불편해서 저는 항상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이걸 왜 며느리인 나에게까지 이야기하실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저를 향한 견제로 이어졌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피곤해졌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똑소리 나네라고 칭찬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말을 시어머니가 들으셨다는 거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괜히 시비를 거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상한 표정을 지었는지 아니면 무표정했던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거 후회되니? 누가 우리 집에 시집 오라 시켰니? 네가 좋아서 온 거잖니? 너 시집 오면 공주 대접 받을 줄 알았니? 라고 몰아붙이셨습니다. 결혼 이후 수없이 참아온 말들과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언제 공주 대접 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이 폭발해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이 집 며느리 못 해먹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지적하고 잔소리하시고 그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쳤습니다. 라고 제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저를 칭찬이라도 하면 꼭 이상한 말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한마디 칭찬했다고 제가 무슨 시아버지와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어머님 마음속 깊은 곳에 왜곡된 질투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솔직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까지 말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제 한계가 완전히 넘어선 순간이었죠. 제가 그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라며 부정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침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신랑도 함께 있었으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들을 숨김없이 공개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시어머니가 제게 던졌던 모욕적이고 왜곡된 말 몇 가지를 그대로 큰 소리로 읊어드렸습니다. 일부러 단어 하나하나 또렷하게 발음하며 그 순간의 어감까지 재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 듣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당신 정말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했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랑 역시 옆에서 엄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예상과 같아서 속이 조금 시원해지면서도 그동안 저 혼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더니 말을 더듬으며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오해를 하고 변명을 시작하셨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쉽게 납득할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딴 식으로 저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참아줄 수도 없어요. 그동안은 며느리로서 예의를 지키려고 참았지만 제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시니 이제는 한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랑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가 편할 것 같아. 신랑은 얼굴이 굳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애가 이렇게 어린데 무슨 이혼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여기 안 오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고 너도 덜 힘들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할지 아니면 여기 다시는 안 오고 살지 신랑과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변덕이 심하고 말과 행동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와는 이제 정말로 거리를 두고 남은 인생은 그분을 안 보고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라는 생각에 자꾸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지만 결국 그게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고 제 마음을 병들게 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결심을 한 지 벌써 한 달쯤 되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화면을 켜니 네가 그렇게 하고 가서 마음이 불편하다. 라는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장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조와 뉘앙스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미안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식의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잠시 답장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더는 제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서 말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썼습니다. 이제 연락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돼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삼키고 속으로 울었는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였으니까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그때그때 싫은 티를 내고 할 말은 바로 하고 상황마다 분명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까 하는 후회도 있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참고 또 참으며 쌓아 올린 그 시간들이 결국 우리 관계를 더 멀리 깨트린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 잘못은 애초에 없었다고 생각하기로, 그리고 모든 잘못은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믿기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선택이 이기적인 걸까요? 그렇지만 제 삶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자기 방어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만큼은 저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저는 잘못 하나도 없고 시어머니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려고요.